22번째 이야기. 한 시대를 이끈 탁월한 정치가 오우쿠보 도시미치. 1830년 8월 가고시마 성 아랫마을인 고라이초에 위치한 사스마의 하급무사 오우쿠보 도시요의 집에서 미래의 영웅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훗날 새로운 일본의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오우쿠보 도시미치였는데, 근처에는 2년 반 정도 먼저 태어난 사이고 기치노스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화목했으므로 오우쿠보 도시미치의 성장 과정은 순탄한 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시대 하급무사 중에는 생각이 깨어있는 인물이었고, 외할아버지 이나유시는 외국의 정황을 꿰뚫고 있는 학자라 그는 개방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던 오우쿠보 도시미치는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연줄로 일자리를 얻어 17살 때부터 부친과 함께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사스마 기록소의 서기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랬듯이 오우쿠보 도시미치도 이곳에서 잡무를 담당했습니다. 시마즈 나리아키라가 한슈가 되기 전이었는데, 그가 꿈꾸는 미래는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후 자신의 앞길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선진적 성향을 띤 사스마 청년 조직 세이추구미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인데, 1849년 사스마에서는 한슈옥의 문제와 관련하여 모유라 소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사스마 한슈의 아들이자 계명파의 선구적 인물인 시마즈 나리아키라가 실각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처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나리아키라를 따르던 오우쿠보 도시오도 이 일에 연루되어 귀양 처분을 받았고, 그 아들인 도시미치는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귀양을 떠나고 장남마저 일자리를 잃자 오우쿠보 가문의 가세는 빠르게 기울어갔지만, 오우쿠보 도시미치는 장남인 자신이 가족을 지탱해야 한다고 고난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이때 어려운 시간을 보낸 덕분에 그는 신중함과 과감한 결단력이라는 상반된 성격의 두 가지 자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훗날 정치가가 될 그에게는 더없이 큰 자산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시마즈 나리아키라가 복귀하여 시마즈 가문의 당주 자리를 물려받고, 사스마 한슈 자리에 오르자 오우쿠보 가문의 가족도 다시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오와 도시미치 부자도 복직해서 기울었던 집안 형편도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나리아키라가 본격적으로 활동하자 사스마의 정치와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에 오우쿠보 도시미치가 공직에서 나리아키라에 열린 사고와 성견 지명을 지켜본 경험도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로운 경제를 어떻게 일으키고 군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의 고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57년 다이로가 된 이인 나오스케가 전제 정치를 펴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안세이 대옥이라는 정치적 피바람이 일본 전역을 덮쳤습니다. 안세이 대옥의 영향으로 수많은 선구적 지식인이 숙청당하는 것을 지켜본 오우쿠보 도시미치는 바쿠우 통치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이제는 바쿠우 시대를 끝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 무렵부터 오우쿠보는 존왕양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이윽고 사스마 내에서 불붙기 시작한 도바쿠 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큰 야심을 품고 있던 오우쿠보 도시미치의 목표는 중앙정계였는데, 안정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사스마는 큰 정치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으로 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던 사이고, 기치노스케는 벌써 오래전에 한슈인 시마즈 나리아키라에게 발탁되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우쿠보 도시미치를 발탁하여 키워준 것은 시마즈 나리아키라의 이복동생 시마즈 히사미스였는데, 오우쿠보는 히사미스의 신복으로 일하면서 교토 조정과 덴노에게 호의를 사게 됩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와 바쿠우의 권력 기반을 무력화하는 물밑 작업을 수행한 공을 인정받아 1862년 시마즈 히사미스가 사스마 군사를 이끌고 교토로 향할 때 오우쿠보 도시미치도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존왕양 이세력 내에 과격한 급진파 청년들이 친바쿠 성향의 구계들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의 중심에는 사스마 출신 하급무사 아리마 신시치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교토에서 사스마의 입장이 불리해질 것을 염려한 오우쿠보 도시미치는 어릴 적 막역한 사이였던 아리마 신시치와 과격파 세력이 모여있던 데라다야를 찾아가
폭력이나 습격을 그만두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뜻을 굽히지 않자 그대로 그들을 베어버렸는데 1862년에 벌어진 이 일은 바로 잘 알려진 두 번의 데라다야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오쿠보 도시미치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냉혹했는데 절친이라도 노선이 달라 앞길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냉혹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혹시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고민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고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인물로 비춰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 최고위직을 맡게 된 오오쿠보 도시미치는 중대 사안을 처리할 때 그 누구보다도 과감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도거쿠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가는 것을 피부로 체감한 바쿠우는 조급함을 느낀 반면에 데라다야 사건을 통해 유명세를 탄 오오쿠보 도시미치는 교토를 무대 삼아 크게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등과 힘을 합쳐 쿠데타에 성공하고 보신 전쟁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신 세력이 수립한 새 정부에서 오오쿠보 도시미치 등은 주요 관직을 맡고 메이지 덴노를 중심으로 이론적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고자 동분서주했습니다. 내전이 끝나고 정권을 장악한 유신파 인사들은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내 정치 상황과 국가 산업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오쿠보 도시미치도 마음속으로 향후 청사진을 명확히 세워두었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작업은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쿠우가 일본을 통치하는 동안 정권을 위협했던 지방 다임요들은 새 정부에서도 골칫거리였는데 정부 통치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오쿠보는 가장 먼저 지방의 세력가들을 약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덴노의 이름을 빌려 에도 천도를 선언하고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바꾸었습니다. 에도로 천도한 후 1869년에서 1871년까지 개혁적 사상을 갖춘 유신 지사들이 이끈 메이지 정부는 파격적인 제도 개혁을 실시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정책은 지방 제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정치가로 노련함과 능숙함을 갖춘 오오쿠보 도시미치는 흑요의 결단력으로 개혁 정책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외국의 선진 문화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존엄양이를 부르짖으며 서구 문물을 무조건 배척하던 때와 달리 사고에 변화와 정치적 유연성이 생긴 것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결정자로서 나라 발전을 위해 서구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절단을 조직하여 직접 서구선 진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1871년 말 이와쿠라 도모미가 사절단의 특명 정권 대사로 임명되었고 유신파 인물들이 함께 해외 순방을 떠났는데 이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오쿠보 도시미치는 순방 중에 당시 국제 정세에서 서구 선진국의 통치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던 중 독일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원하던 답을 찾았습니다. 당시 독일 제국은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얼마 전까지 내전에 시달린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보여준 국정 운영 방식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반대 세력을 철저히 억압하면서 신속하게 사태를 평정해가는 비스마르크의 국정 수행 방식은 오오쿠보의 성향에 잘 맞았습니다. 이른바 철혈 정책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이후 오오쿠보에 의해 일본식 철혈 정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한편 메이지 덴노가 등극한 이후 새로운 정부가 집권해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자 사회에서 도태된 옛 무사계층의 불만이 점차 거세졌습니다. 특히 바쿠오 시대와 함께 봉건 제도가 막을 내리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옛 다이묘 및 무사 세력의 불만과 분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정할론이 대두되었는데 그 이유가 옛 무사 계층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침략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오오쿠보와 유신 세력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였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유신 세력은 서둘러 오오쿠보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오오쿠보는 보고를 받자마자 해외 순방을 중단하고 즉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정할론 논쟁은 끝날 무렵으로 이미 파병하는 쪽으로 여론이 쏠려 덴노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오쿠보가 내치를 우선으로 하여
부국 강병에 힘써야 하는 시기이므로 외국과 전쟁을 벌이며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다이조 다이진인 산조 사네토미가 쓰러졌는데 정치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우쿠보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덴노를 설득해 이와쿠라 도모미를 산조 사네토미의 대리로 내세웠고 오우쿠보의 정치적 파트너인 이와쿠라 도모미는 조선 출병을 무산시켰습니다. 이후 오우쿠보와 의견을 달리했던 주전파 인사들이나 정부 인사들이 실각 또는 대거 사직하고 낙향했는데 사이고 다카모리 역시 이 무렵 낙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역사는 이 사건을 회의장에서 벌어진 전쟁에 비유하여 메이지 6년의 정변으로 기록했습니다. 메이지 6년의 정변을 계기로 실권을 완벽히 장악한 오우쿠보 도시미치는 통치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내무성을 설치하고 초대 내무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우쿠보 도시미치의 독주 체제가 시작되면서 그가 이끄는 메이지 정부는 서서히 강력한 전제 정권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기간 산업을 일으키고 문명을 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본 정부는 영국을 모델로 성공적인 공업 국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은 일본처럼 섬나라라서 배울 점도 많았는데 오우쿠보는 공업화를 위해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일과 물자 수송로를 개척하는 일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는 이 밖에도 농업기술 발달과 세제 개편에도 노력을 기울여 국가가 직접 농업을 돌보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 기반이 무너진 옛 무사 세력은 와해되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오우쿠보는 통치 권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명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일도 열심이었는데 일본 근대사에서 당시 고위층 인사 중 가장 먼저 서구식으로 머리를 짧게 다듬은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1875년 무렵에는 일본에도 자유민권 운동이 확산되었는데 오우쿠보 도시미치는 직접 오사카 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입헌군주제 국가로 나아갈 사항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 오우쿠보 도시미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평가할 때 비정하고 냉혹한 성격과 철저한 전제 정치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군 공적만 보면 그를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리는데 대부분 반대가 없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이루는 데는 강력한 통치 방식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오우쿠보 도시미치는 강압적인 정치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에게 암살당했는데 1878년 5월 14일 세상을 떠났고 그를 마지막으로 메이지 유신 상권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23번째 이야기, 일본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이어집니다.